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옹부주의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정부가 역대 최대인 35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한 소식과 미국에서 흑인 남성 사망 시위로 뉴욕 등 주요 도시가 야간 통행 금지와 주 방위군이 배치됐다는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특보를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을 비롯해 정의기억연대가 후원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고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면서 갈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5월 29일 오후 8시 뉴스특보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윤 당선인이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선 할머니들을 모금에 동원하고선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모금을 3차례 진행해 전달했으며 그 영수증을 공개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경기 안성에 피해자 쉼터를 만든다며 주택을 일부러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9억 원의 매물로 내놓은 것을 쉼터 사업 취지를 설명해 7억 5천만 원으로 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쉼터 주택을 반값인 4억 2천만 원에 처분한 이유에 대해선 장기간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가치가 하락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안성 쉼터 매입 및 매각 과정에서 자신은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개인 계좌로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등을 모은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지만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 세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부족한 점은 끝까지 소명하겠고 30년 전대협 운동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잘못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 의정활동에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겠다. 책임 있게 일하겠다며 의원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5월 30일 오후 5시 뉴스특보에서는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윤 당선인이 국회의원 신분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핵심 인물인 윤 의원 신분이 바뀐 만큼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검찰 수사 양상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을 전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연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의혹의 실체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면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보장받는 국회의원으로 신분이 바뀐 만큼 검찰은 그 어느 때보다 혐의 소명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수사 방침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서도 신분 변화와 관계없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의원 소환 조사는 늦어도 6월 임시회 이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검찰로서는 임시회가 시작되면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해 조사할 수 없게 돼 수사의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약의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월 1일 오전 7시 뉴스특보에서는 윤 의원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차분히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듣기에 따라선 소명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검찰 수사가 이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야당은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는데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사회적 기업 마리몬드가 정 의원 후원금 내역을 부풀렸거나 정 의원이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김복동 장학금, 안성쉼터, 해외 사업 등 연일 새로운 의혹들이 쏟아지면서 시청자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연합뉴스TV는 단순히 양측의 입장을 전달하는 보도에 머물지 말고 양측이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지
그 근거는 적절한지 등 시청자들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도 함께 제공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정치 쟁점화되고 갈등이 커지면서 자칫 위안부 운동의 본질이 훼손되거나 왜곡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위안부 운동 본질에 대한 시청자들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한 보도 태도를 견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월 31일 오후 6시 뉴스특보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9월 이후로 연기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를 연기하면서 올해 G7 정상회의에 기존 회원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를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G7은 시대에 매우 뒤처진 국가 그룹이라며 중국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이는 정상회의의 외연을 넓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을 구식이라고 평가한 점으로 미뤄볼 때 이를 대체할 G11을 만들려는 구상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 입장에서는 G11이라는 새로운 선진국 클럽에 들어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한 만큼 외교적 부담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5월 31일 오후 6시 뉴스특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오는 9월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한국이 여기에 참여한다면 외교적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방역 면에서 국제적 호평을 받는 상황에서 G7 회의에서 이를 부각하며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의 활로를 열기 위한 노력도 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나아가 한국의 참여 상시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제안에 중국 고립의 함의가 있다는 점은 부담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회원국에 더해 한국, 호주, 러시아, 인도를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이는 지정학적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형태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 문제에 대한 논의를 희망한다고 말해 그 의도를 숨기지 않아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를 중국 따돌리기 카드로 꺼내든 것은 우리 정부의 또 다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G7 참여 기회를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외교적 룸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과의 관계가 모두 중요한 우리나라는 중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이 전에 없이 한국에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미국 역시 한국과의 친밀함을 과시하면서 양국 간 모두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상황에 대응해야 할지 어려운 문제에 대해 해답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는 이번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G7 초청에 담긴 계획와 위험 요소에 대해 잘 전달했는데요. 미중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전략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많이 전달해 우리 사회가 문제 해결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5월 31일 오후 6시 뉴스특보에서는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흑인 남성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CNN이 22개 주 30개 이상의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다고 보도하며 주말을 맞아 많은 사람이 거리로 몰려나와 미네소타, 조지아를 비롯한 6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가 주 방위군을 배치하거나 출동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습니다. 미네소타주 공항국은 주 방위군과 주 경찰의 지원을 받아 치안 인력을 3배로 늘린 상태이며 LA와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덴버 등 수십 개 도시에서 5월 30일 밤부터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한인 점포 5곳에서 불이 났고 약탈도 일어나는 등 한인 사회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6월 1일 오전 11시 뉴스특보에서는 시위가 미국 내 70여 개 도시로 번져
곳곳에서 약탈 방화를 동반한 폭동은 물론 총격 사건까지 잇따르면서 최소 4명이 숨졌고 체포된 시위대만 1,600명을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뿌리 깊은 인종차별 문화 속에서 또 한 명의 흑인이 차별적인 대우로 숨진 데 대한 분노가 1차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하며 1992년 로스앤젤레스 노드니 킹 구타 사건과 2014년 세인트루이스 퍼거스 총격 사망 사건 등 유사한 일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되어 온 백인 우월주의 문화와 함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흑인층이 감염은 물론 실직 등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점도 분노의 기름을 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기에 백인 경찰의 인종차별적 행위에 맞춰졌던 언론 보도의 초점이 점차 약탈과 방화를 동반한 시위대로 이동하면서 모든 시위대가 폭도로 인식되어 자칫 사건의 본질을 흐릴 수 있습니다. 언론이 격렬한 시위 현장을 보도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소수의 범죄자가 약탈하고 나오는 상점 앞에는 정의를 외치는 다수의 선량한 미국 시민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시위대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정의롭고 용감한 시민들까지 폭도로 매도되지 않도록 그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시위 현장의 여러 측면을 균형 있게 보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보도제작과의 박은지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달 31일에 방송된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20대 국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21대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모니터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21대 국회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을 인터뷰하며 시작합니다. 시민들은 국민을 위한 국회,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국회를 향한 민심은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고 합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77.8%로 긍정적인 평가의 6배나 달하는 압도적인 수치라고 합니다. 4년 전 20대 국회는 출범 당시만 해도 20년 만에 3당 구도 속에 관심과 기대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5달 만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고 국회는 총 7번의 청문회 끝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고 전합니다. 탄핵 이후 여야는 극한 대립을 이어갔고 그리고 작년 4월 선거제와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여의도에서는 7년 만에 동물국회가 재현됐다고 합니다.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언성을 높이며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된 장면은 충격적이었는데요. 김홍국 교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했던 대한민국 국회가 완전히 후퇴했다고 전합니다. 완전히 후퇴했다. 여기에는 여당의 정치력 부족도 있었고요. 안민석 국회의원은 20대 국회가 최악으로 평가되는 이유에 대해 물밑 대화가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여야의 충돌을 더 격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어서 조국 사태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며 여야의 대립과 혼란이 더 크게 증폭됐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단행했는데요. 역대 국회 법안 통과율 추이와 20대 국회 법안 처리 현황을 그래프로 표현해 4년 내내 충돌과 대립으로 인한 법안 통과의 감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안 통과율이 적었던 것도 문제지만 발의된 내용 자체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소위 보여주기식의 법안 발의도 상당수라고 합니다. 실제 그 법안들을 살펴보면 기존의 법안과 수정안에서 단어 몇 개만 바꿔서 제출하는 의원들도 많았다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당선 이후에는 본회의 결석 문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극한 대치 속에서 20대 국회는 최악의 식물국회, 동물국회가 반복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뒤늦게 민생법안 141건을 2시간 40여 분 만에 쾌속으로 처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국민에게 필요했던 15,000여 건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국회를 매일 열어 일하는 상시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더 자주 열리고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21대 국회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앞으로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념 테두리를 벗어나 공동체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데요. 그를 위해 바뀌어야 할 문화도 있다고 합니다. 안민석 의원은 양당 지도부가 의원의 개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담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은 지금까지 쌓아놓은 잘못된 관행 폐습을 물리치고 정치 문화와 이해관계를 바꾼다면 대한민국의 큰 희망이고 발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새로운 국회에 대한 바람은 21대 초선 비율에서도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국민들이 변화를 선택한 만큼 21대 국회 초선 의원들의 각오도 단단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은 대부분의 초선 의원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심한 정책을 다짐했는데요.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21대 국회에 가장 기대한 건 역시 민생법안 추진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20대 국회와 다른 새로운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귀 기울여야 할 조언에 대한 내용인데요.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라며 자신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매일 만나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만나야 됩니다. 또한 정치는 친국민, 친국가, 친대한민국이어야 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의 대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정치, 그 뜻을 늘 새긴다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의 판단은 더 명확해질 것이라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더 명확할 겁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저희가 함께 봤는데요. 박은지 학생은 연합뉴스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었나요? 네, 저는 국민들이 21대 국회에 가장 기대하는 것은 민생법안 추진이었고 초선 의원의 다짐이 국민들의 바람과 같았다는 것이 인상 깊었는데요. 21대 국회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일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보도제작과의 박은지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추경을 3차례 편성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추경 편성의 영향으로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어섰습니다. 재정 건전성 유지의 기준이 훼손됐다는 우려와 재정 확대가 불가피해 40%라는 수치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이 국가채무 비율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기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이장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3차 추경안의 주요 내용이 어떠한지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네. 여기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는지도 짚어볼까요? 네, 정부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경 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3차 추경안은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인 35조 3천억 원 규모로
하반기 경기 보강 패키지를 지원하는 한편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한국판 뉴딜, 방역 바이오 프로젝트 추진, 산업 경제 구조 혁신 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자금으로 편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저소득층 현금 지원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골자로 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선비즈는 3차 추경안은 6월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과감한 3차 추경 편성으로 정부가 반드시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하고, 여기에 코로나 경제 위기의 정부 대책은 과거 위기 대응 매뉴얼의 보완 수준이어서 안 된다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포함한 문재인 뉴딜은 대한민국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는 경제정책이라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을 전합니다. 한국경제는 민주당 3차 추경 이후에 국채 발행 예고, 통합당과 갈등 관측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3차 추경에 국채 발행하더라도 주요 국가보다 안정적이며 우리 경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할 충분한 양적, 질적 기반을 갖추었다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전합니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미래통합당은 대규모 국채 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3차 추경을 앞두고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2차 추경 때도 14조 3천억 원의 추경 예산과 예산 중 3조 4천억 원을 국채 발행키로 한 데 대한 통합당과 기획재정부는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우리 언론은 3차 추가 경정예산안 등 제6차 비상경제회의의 주요 내용을 전하면서 여당은 이번 3차 추경 경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당정이 함께 움직일 것이며, 일명 문재인 뉴딜인 한국판 뉴딜과 방역, 바이오 등의 신성장 동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또한 언론은 정부의 대규모 국채 발행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부정적인 입장과 3차 추경안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3차 추경안을 더하게 되면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4%로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언론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지금 어떻게 인용 보도하고 있는지도 짚어볼까요? 네, 우리나라는 그동안 작은 경제 규모와 저성장 고령화를 고려해 나랏빛을 국내 총생산 대비 40% 이상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이런 불문율은 사실상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 재정을 강조한 만큼 현 정부 집권 내 국가 채무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등 전례 없는 부채의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 세계일보는 3차 슈퍼 추경 때 국가 채무 비율이 45% 돌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가 채무 비율을 40%로 꼭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30% 후반대에서 올해는 45%까지 올라갈 것이라며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지출 구조 조정을 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세 논의를 포함한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성태훈 연세대 경제학 교수의 인터뷰를 보도합니다. 조선일보 또한 올해 30조 규모 3차 추경하면 국채 채무 1년 만에 120조 증가하여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뛸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내년과 후년에도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일각에서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아직 채무 비율이 낮다고 하지만 OECD 국가 대부분이 재정 위기를 겪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김소영 서울대 교수의 주장을 전합니다. 이에 반해 연합뉴스는 조세연구원장 국가 채무 비율 상승 감당 가능 범위, 재정 여력 충분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침체기 재정 지출 확대는 긍정 효과가 더 크다면서 필요하면 내년 초 추경을 편성하면 된다. 또한 금융위기 때 유럽 국가들이 재정으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탓에 L자형 경제 흐름을 보이게 됐다며, 위기 대응 성격의 재정 지출 확대는 긴급 생활지원책, 경기 부양책이면서 동시에 중장기적 성장 정책이며
김유찬 한국조세세정연구원장의 인터뷰를 인용합니다. 한편 파이낸셜 뉴스는 올해 여러 국가들의 경기 부양책으로 시중에 푼 돈만 12조 달러에 이르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선진국에서 나왔다며 미국과 호주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주요 외신을 인용해 보도합니다. 여기에 재정 여력이 없는 신흥국일수록 타격이 더 크며 아르헨티나와 네바론 등은 이미 디폴트를 선언했다고 전하면서 세계 국가들의 국가 채무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우리 언론은 주요 선진국들의 국가 채무 비율을 증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과 불명확한 출처, 간략한 나열식 보도는 아쉬웠습니다. 또한 우리 언론은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한 다양한 경제, 금융 전문가들의 심층적이고 다차원적인 분석, 해설 보도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요, 급격한 국가 채무 비율 상승을 방어하기 위해서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들고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와 정치권의 입장, 또 전문가들의 견해를 언론에서는 지금 또 어떻게 보도하고 있었나요? 네, 우선 동아일보는 이해찬 국가 채무 비율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까지 하강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내수 경제를 활발하게 진작시키지 않으면 전체 국내 총생산 성장에 한계가 있으며 GDP 총량이 줄어들지 않아야 국가 채무 비율도 유지될 수 있으며 채무는 그대로인 GDP가 줄면 채무 비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판단해 재정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을 전합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 돈 쓰겠다면서 증세 등 재원 얘기는 안 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만 했을 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내용은 빠졌다고 전합니다. 여기에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 지출 확대로 불가피해진 국채 발행, 증세 등 재정 수입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공개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제 정부는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겨레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기 부양 및 사회 안정망 확충을 위한 과감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재원 마련 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고 전합니다. 이에 대해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도 지난달 20일 올해 경제전망을 내놓으면서 중장기적으로 복지 등 재정 지출 확대 수요가 있는 만큼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증세가 필요할 것이라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경향신문도 골든타임 여론에도 또 비켜간 증세라는 제목을 통해 재정 확장 깃발을 높이던 문재인 정부의 네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증세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며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을 위해 4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3차 추경안과 막대한 재원이 장기적으로 소모될 사회정책인 전국민 고용보험 등을 추진하는 와중에도 증세에 대해 함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합니다. 이처럼 우리 언론은 급격한 국가채무 비율 상승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증세에 대한 논의가 빨리 필요하며 3차 추경과 막대한 재원사회 정책이 줄줄이 앞두고 정부가 증세를 논의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또 재정 운용도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우리 언론은 재정의 투자 효율성 극대화와 건전성 관리를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3차 추경안과 국채 발행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과 방역, 바이오 등 중점 프로젝트 강력 추진, 산업, 경제구조 혁신, 포용국가 기반 확충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감시와 비판의 취재 보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언론은 국가 채무 비율과 채무 상환 비율, 국채 발행, 국가 사업별 발행 내역, 경기 부양 정책, SOC 사업 등 재정의 투자 효율성 극대화와 건전성 관리 등 재정 운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보도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언론은
정부 재정의 투자 효율성 극대화와 건전성 관리에 대한 경제, 금융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분석과 비판이 있는 중장기적인 심층 보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언론은 코로나19 사태로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들과 비정규직 그리고 구직자, 해직자를 위한 생활, 경제, 금융 정보를 제공해 주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이장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